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인데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에서 병리 의사로 30여 년 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는 일을 하는 의사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병원을 그만둘 때쯤에는 현미경이 사라지고 버추얼 마이크로스코프이라고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현미경으로 보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까지 접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병리의사로 일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저희 삶에는 늘 선택을 하게 마련이죠. 저 역시 몇 가지 의사로서 조금 색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003년에 왼쪽에 있는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을 이제 처음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 우아한 노년 책 내용은 수녀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치매에 걸려서 일찍 의식 정신 상태가 나빠지는데 어떤 분들은 100세 가까이 살아도 명료한 기억력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큰 차이를 보이는 수녀님들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분자 유전자 검사도 하고 마지막에는 뇌를 부검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연구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건데 우연히도 저에게 번역이 의뢰돼서 저 책을 읽으면서 40대 딱 중반이었는데요. 내가 60, 다시 말해서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번역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저한테 걸리는 책들이 모두 노년과 죽음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저희 선배님, 동료들하고 의사나 또는 앞으로 의료인이 될 예비 의료인들한테도 죽음을 알려야겠다. 죽음이 뭔지 생각해보자라는 뜻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책을 집필하다 보니 제가 책으로는 뭘 알고 있고 말로는 떠들고 있는데 정말 현실은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말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2020년 병원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면 제가 현장을 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외래 진료는 없이 환자가 있는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 진료만 하는 의원을 저희 의과대학 졸업 동기들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장을 알고 싶었던 이제 제 욕심이 발동한 거였는데요.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건 또 저 밖에 있는 누구든 간에 세상을 뜬다. 그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나의 일로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그런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이 문제를 제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한 10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과 친척 아저씨가 어두운 밤에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는 거를 엿듣다가 저분들이 어딘가 장례식을 다녀오신 그 뒷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제가 혼절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버지 등에 엎여서 차가운 공기를 쐬면서 마당에 이제 아버지 등에 엎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항상 있구나. 그거를 아주 어렸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책을 번역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 하면서 또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 중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는 것이 맞는 것이 좋다라는 것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평소에 해두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가? 여기 사례 5분은 다 저의 지인들이십니다. 맨 윗분은 저희 시어머니, 맨 아랫분은 저희 친정어머니, 가운데 2번째는 저희 의과대학 동기, 3번째, 4번째는 다 저희 지인들이신데요. 보면 집에 계시다가 소위 그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상급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동기는 치료를 열심히 받다가 마지막에는 지방대학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3번째 분은 소위 빅5 대학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는 상급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치료는 해주지만 그 후에 요양은 적당한 병원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병원, 특히 중환자실에 있는 종합병원에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어요. 파킨슨으로 앓고 계셨던 분은 내노라한 사회의 저명 인사였는데 결국 온 몸이 완전히 굳어서 마지막을 맞으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 건 다 아시죠? 2024년부터 65세 이상이니까 20%가 넘었고, 그리고 전망해 보건대 머지않아 한 15년 후에는 인구 3분의 1이 65세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우리 현실, 집이냐, 상급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이런 기관들, 장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는 이런 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병을 진단받고 집에서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지만 그 병이 심해지고 돌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거나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조금 더 위중해지면 그곳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또는 돌봐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다시 응급실로 보내서 큰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연명 셔틀에 저희가 갇히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때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 있기를 바라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요즘에는 저 요양병원이 집에서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보다도 돌봄이 더 가능해진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다시 말해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살고 있던 친숙한 환경인 집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는 없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마지막에 나는 내가 살던 집에서 있고 싶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현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까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임종하는 분들은 15%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지스코 선생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됐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죽는 것도 가능하게 자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분들의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도가 높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부부가 사는 경우, 그다음에 자녀나 손자녀와 사는 이 다인 가족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웃으시네요. 근데 저희도 아마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혼자 있게 되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이 들다가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그것을 흔히 말하는 고독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재택 단독사 또는 재택 독거사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고독사. 이름까지 바꾸자고 주장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독거사.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는 돌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동시에 아픈 몸을 치료, 의료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도 좀 밑에 있는 게 자택인종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해줘야 가능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